논어 맹자의 핵심이 어지린자이기 때문에 유심히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내 아내한테는 또 제가 이름이 달라지겠죠? 제 처한테는 뭐가 돼요? 남편이 됩니다. 자, 제가 학교에 셔틀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기사 아저씨한테는 제가 뭐예요? 승객이죠? 학교에 가게 되면 뭐가 돼요, 이제? 학생들한테는 제가 그제서야 교수가 되겠죠? 교수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교수님이거나 교수놈이거나. 교수님이 뭐예요? 교수님은 이 소통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요. 교수라는 글자를 잘 보십시다. 교는 가르칠 교자예요. 정명사상인 글자네요. 가르칠 교자고 수는 뭐예요? 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가사, 제가 연구실에서는 하늘의 별 따는 재주만큼 그런 탁월한 학자라고 칩시다. 그런데 막상 나와서 학생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돼? 이름이 뭐로 바뀐다고? 교수가 돼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업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수강자입니다. 받을 숫자가 되죠, 거기는. 그러니까 지식의 수수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로서, 학자로서 제1등 학자라고 해서 학생들 앞에도 어떻게 해요? 어려운 단어 마구 쓰고 형이상학적 개념을 마구 쓰면서 아이 새끼들, 똥대가리 새끼들이. 이래 되면 교수님이에요? 교수놈이에요? 교수놈입니다. 사립대학이 학생들 등록금 가지고 운영되는 건 잘 아시잖아요? 저는 사립대학 선생이에요. 그 부모들이 챙겨주는 월급을 가져와서 제 처자식을 먹이 살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겠죠? 한자 한문을 모르는 학생들한테 논어맹자를 가르친다면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학생들의 눈높이까지 가서, 그죠?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과 함께 한자 한문 없이도 동양사상의 핵심 혹은 지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교양과정으로 듣는 이 인문학 강의가 이걸 노잣돈 삼아서 딱 어른들 말씀에 혀를 깨묻고 죽고 싶을 때가 서너 번 있다는데, 이 험한 자본주의 사회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대학 때 배웠던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참혹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핵심 개념과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살아낸 그 이력을 지들 나름대로 흐뭇하게 배워서 지들 살아가는 어려움에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된다면, 그 정도 된다면 제대로 된 교수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어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지들과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 교수 혹은 선생의 눈높이의 노력, 이걸 뜻으로 소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지는 그 관계에 서로 소통하게 될 때 교수님이 되겠죠? 저한테는 동생들도 있겠죠? 그럼 형입니다. 형님인지 형놈인지도 거기서도 결판이 나겠다, 그죠? 이제 우스갯소리인지 아시겠죠? 님은 뭐예요? 군자고, 놈은 뭡니까? 소인이에요. 지인만 알고, 제가 선을 껐습니다만, 이 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소인이 되겠죠? 그래요. 자, 이런 선은 얼마든지 꺼낼 수 있습니다. 내 옆방에 있는 교수님들하고는 벗이 되겠죠? 부산에 사니까 어떻게 해요? 시민이고요. 처가에 가게 되면 사위가 되겠죠?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기도 하고요. 요 다이아그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 그림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주어지는 자리마다 제대로 충하고 신할 때에 서로 소통, 상려할 적에 이 환한 이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러다면 님으로 둘러싸이겠습니다. 이럴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변에 빛이 방사가 되겠죠. 그래서 군자가 되고 나면 그 훗날 어떻게 해요? 묘하게도 이건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도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등 뒤에 이렇게 원광이 그려져요. 유교에서는 수면앙배라 그래요. 얼굴은 해맑고 등짝으로 기운이 넘실대는 걸 군자라고 맹자가 묘사를 해요. 우리 조계사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렇게 부처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걸 광배라 그러고, 이건 어떻게 해요? 비로자나 부처를, 말이 또 셉니다만은, 대광명불이라 그러죠?
그래서 금빛 몸체에 빛을 방사하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가톨릭에서도 그죠? 성인상은 흰상의 흰 모습에 이렇게 광배를 두르고 있습니다. 뭐 미술사적으로 간단한 미술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막상 이미지가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를 표현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저는 봐요. 뭐 그리스 정교의 이콘도 그렇죠. 이콘도 이렇게 황금빛으로 방사합니다. 그래서 앞이 아니라 등 뒤에서 빛을 방사하는 존재가 되는 길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 있고, 그것이 다산 정약용 선생 표현을 하면 두 사람은 나와 너입니다. 나와 너가 상여함으로써 어떻게 될 때? 우리가 될 때예요.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될 적에 인이라고 하는 공자의 개념이 우리 몸에 생활화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대단히 훌륭한 이런 지목을 해주셨죠. 그래서 맹자한테 가게 되면 이 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일단은 공자의 맥락은 이렇게 인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이고 두 사람이 서로 함께하는 것의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논어 안에서 인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한번 보시죠. 밑에 중궁이 인을 여쭈었다는 부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중궁이 인을 여쭈었다. 공자 말씀하시다.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큰 손님처럼 대하고 백성을 부릴 적엔 큰 제사를 모시듯 하시게. 요컨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게 베풀지 마시게. 요 대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소부력 물시의인이라는 8글자입니다. 이 중궁이란 제자는 정치가를 지망하고 있었고, 역시 공자도 이 친구는 덕의 정치를 할 만하다라고 아주 높이 평가한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소재로 해서 중궁에게 인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궁이 인을 물었을 때 선생님이 그 집 밖을 나가면 그래서 출문여견 대빈하고 그랬어요. 문 밖을 나가 사람 만날 때는 큰 손님 맞이하듯이 이렇게 하고, 백성들을 부릴 적에는 어떻게 해요? 큰 제사를 받을 시게 하라. 큰 제사는 우리로 치면 올림픽이나 국제 큰 회의 같은 거죠. 정부 혼자서 안 돼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더불어 함께 정치를 행하로 나가는 것이 자네 정치가를 지망하는 사람이 인인데, 그걸 8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기소부력 물시의인이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어떻게 해요? 상대방한테 미루지 마라 그랬죠? 바로 이런 대목에서 잘 쓸 수 있습니다. 내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내가 남편으로서 인을 실현하고자 하면 두 사람이니까 부부간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상대방한테 미루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설거지라면 예를 들어 봅시다. 설거지.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은 몇 번 하는데, 그죠? 설거지는 참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기소부력 물시의인이니까요. 그죠?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써먹을 수 있는 덕목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니까 집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기 싫겠거니. 이것만 해도 큰 진취죠. 그래, 그러면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을 실현하는 걸까요? 그래, 여보, 내가 참 설거지 하기 싫더라. 오늘 맹자 수업 들어갔더니 공자가 그런 말을 했대. 본인이 하기 싫은 거 상대방한테 미루지 않는 게 인일이야. 여보, 하기 싫은 줄 내가 안다. 하지 말자. 역지사지하고 기소부력 물시에는 좀 다릅니다. 이건 놀라운 게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상대방도 하기 싫겠거니라고 여기는 것마도 대단한 진취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이서 그냥 자버리고 나면 누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설거지 해주고 나는 요정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날 설거지가 그냥 쌓여 있는 거죠. 또 그 다음날 아이고 설거지가 많네. 여보 나도. 이런다고 설거지가 됩니까? 지금 저 이야기는 뭘까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상대방도 하고 싶지 않겠거니라고 여기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 다음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어지린 자, 지금 공자가 중궁에게 제시한 기소불욕 물시의인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상대방한테 미루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역설이 감돌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말하고 안 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 안 한다 말 없이 내가 해보니까 참 저거 하기 싫던데 저 상대방이 저걸 하니 얼마나 힘들겠노 하는 게 척은지심이겠죠? 이거 이제 마음의 문제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 마음을 적출해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는 게 바로 맹자죠. 그런데 적어도 논어 속에서는 마음은 밑에 놔두고요. 행동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어는 좀 쉬워요. 그런데 곰곰이 헤아려 가면 그게 마음 심자까지 닿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겠노 하는 느끼는 마음 자체가 사랑이 깃들어 있죠. 척은한 마음, 내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 아내의 등짝을 보면서 아이고 저기 힘들 낀데 라는 마음이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마음에만 두지 않고 그 마음에서 발출하는 그렇죠? 행동이 있겠죠? 나 안 알아요. 내가 할거만. 내가 할게. 그냥 할게 맞게 할 것도 없이 본인 스스로가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쌓이면 어떻게 해요? 앞에는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그름직하다는 것이죠. 등짝에는 어떻게 해요? 역시 내 아내가 나를 쳐다보는 눈길에 저 양반이 바깥에서 힘들 텐데 저거 한다. 라는 또 마음에 어떻게 피드백이 있을 수 있겠죠? 주고받는 척은지심의 교호. 상녀, 서로 상자에 함께 할 여자, 그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꽃송이 이름을 뭐라 부른다? 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상대방한테 미루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미루지 않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지방을 건너버리는 거죠.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이 마찬가지입니다. 요 말은 성경에도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요컨대 공자가 이야기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겹치는 지점이 이 지점이고 역시 석가께서 이야기하시는 자비심과도 통하는 부분이 바로 요 점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 공자의 인이라고 하는 사랑의 사상은 보편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놀랍게도 그 효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상대방한테 미루지 않으면 나라에도 원망이 없고 집안에도 원망이 없으리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지금 원망으로 가득 차 있죠? 다들 분노와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뭔가 박탈감, 채우지 못하는 어떤 욕망, 이런 마음인데, 그러니까 사회 양극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원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집안뿐만 아니라 요 다이아그램에 들어있는 이 관계, 사이간자 두 사람의 관계를 해소하는 혹은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이 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근래 강원대학교에 식물학과에 계시는 글 잘 쓰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생태계, 식물들의 세계를 써놓은 글을 보면서 어지린 자가 단순히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우주자연의 원리로도 성화되는 그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그 선생님이 글을 제가 인용을 했죠. 보면서 제가 왜 이걸 인용하게 됐나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인은 서로 함께 더불어 삽니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권오길 선생님이 자연계는 생명의 어울림으로 가득하다라는 그런 책 안에 글을 읽다가 이런 대목을 만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나무 한 그루가 숲을 이룰 수 없다. 숲에는 장대나무는 물론이고 어린 나무, 잡풀, 고사리에다 버섯까지도 어우러져 산다. 바닥 흙에는 지렁이, 진해에다 눈에 안 보이는 곰팡이, 토양 세균이 거득하다. 독불장군이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생물계에는 따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없다. 서로 더불어 한 코 한 땀 얽혀 산다.
불교식으로도 읽을 수 있겠네요. 인드라망, 그물코 이런 데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죠. 그런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바로 요 대목이었습니다. 함께 서로 더불어 상녀라는 말이 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죠? 춘추 전국 시대는 홀로의 세상이었죠. 환과 고독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세계로 상녀하는 세계로 만들까 하는 것이 공자의 사상이었고요. 이걸 고스란히 이어서 더 참혹한 전국시대 때에 더욱더 갈갈이 찢긴 사람들을 한데 더불어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거. 이 안에서 맹자 사상이 있는데 권오길 선생님 말씀을 접속시키면 자연계 자체가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만은 태극의 원리로 훗날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은 음을 섬기고요. 음은 양을 모셔서 그대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만생명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전체 생태계, 자연계에 멀리서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하신 게 권오길 선생의 이야기라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적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이 두 양만 한데 어른다면 재작년에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의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책 속에, 그죠? 숲의 이미지는 권오길 선생이 쓰셨고, 더불어는 바로 여기 서로 함께라는 말 속에 들어있듯이 맹자를 한데 아우르면 더불어 숲의 세상을 생태계가 각각 다르되 틀린 것이 아니라 관계 맺으면서, 그죠? 사이간자로서 서로 어울려 사는 세상을 바라는 것들. 이것이 인이요, 또 한 걸음 더 나는 의가 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몸의 건강 상태,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관계, 나아가서는 우주자연의 원리까지 어지린 자가 관통하는 것이다. 요 점을 잘 헤아린 사람이 누구냐면요, 주희 선생 같아요. 제가 어지린 자를 설명을 너무 길게 하죠.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이라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훗날 맹자가 죽고 난 다음 1500년 좀 되죠? 1500년 뒤에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 공자 사상을 아우르고 맹자를 눈여겨보고, 그리고 도교와 불교까지 한데 포섭을 해서 유불도 삼교를 통합하면서 주자학이라고 성리학이라는 체계를 만들어내잖아요. 대단한 사상인데 그 안에 인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지린 자를, 여기는 다산 선생님 설명이고요. 이래 되면 이제 맹자가 튀어나옵니다. 바뀐 것 같네요. 애질이 심지덕, 혹은 심지덕 애질이. 사랑하는 아낌의 이치요. 네가 나오니까 벌써 성리학의 냄새가 나죠? 이치요. 또 사람이 타고난 마음속에 깃든 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자 선생은 애질이 심지덕이라는 말로 인을 규정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태극이 몸속에 마음속에도 들어있고요. 그다음 펼치면 이런 사회적 관계가 되고요. 또 더 늘리면 우주자연의 원리까지, 그러니까 리치가 천리라고 그러는 거죠. 사랑의 패턴, 그리고 마음이 갖고 있는 캐패시티, 마음을 쓰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쓰게 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렇게 심지덕 애질이, 혹은 애질이 심지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주자 선생이 통관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의에 대한 설명을 조금 살펴보고 좀 쉬도록 하시죠. 그죠?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맹자 사상의 특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의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의라고 하는 것이 맹자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논어 속에 보면은 의라고 하는 개념이 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은 특별히 맹자 제1장을 이해하는 한 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밑에 한번 봐요. 5페이지. 의란 무엇인가 쭉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공자 말씀하시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를 밝힌다. 유어의 유얼인데 이건 벌써 패턴 자체가 뭐예요? 양해왕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수 있겠느냐는 데 대해서 뭔 말씀입니까? 인의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바로 그 패턴하고 똑같죠? 또 공자, 논어입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하고 군자는 형벌을 조심하고 소인은 혜택을 바란다는 말 속에도 인과 혹은 인의와 이로움을 딱 구별시키는 이분법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맹자라는 책 첫 부분부터 논어를 개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하여튼 맹자라는 책을 한 두어 코풀 뺏겨내면요, 그 물 밑에는 논어가 꽉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논어를 숙독하고 맹자를 읽으시면 아주 쉽게 소화가 됩니다. 아니라면 맹자를 읽고 난 다음에 또 논어까지 가봐야 돼요. 요건 이토 진사이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 에도 시대 때 사상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를 읽고 난 다음에 논어를 읽어라. 네. 자, 그래서 쭉 한번 읽어 나갈게요. 그래서 논어를 숙독한 맹자는 공자의 인 속에 알알이 박힌 의라는 개념을 돌출시켜서 인에 덧붙여 인의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춘추 시대가 내 손을 내밀어 남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만으로 좋겠다면 전국 시대는 악이 범람해서 정의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기할 점은, 자, 여기서부터 맹자의 의에 대한 이야기 설명이 들어갑니다. 맹자가 인의의 근거를 사람의 마음속에서 찾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유교 사상사에서 마음이 중요하게 사유의 포커스에 잡히는 것은 바로 맹자로부터입니다.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마음의 발견은 맹자의 가장 큰 기여인데 맹자는 의가 수치심과 정오심, 곧 수오지심에서 비롯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픈 사람을 배려하고 나쁜 사람을 미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심, 곧 인의지심은 누구나 다 같이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수치심은 자기 잘못을 성찰하는 양심입니다. 신윤동주의 식구를 다시 빌리자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기약함이 양심입니다. 손가락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 바로 충이라 그랬죠. 수치심이 정의의 단서가 되는 까닭은 부끄러움을 느낄 때만이 불의의 감각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끄러움은 정의와 불의 사이 경계선을 드러냅니다. 마치 통증이 육신의 이상신호이듯이 수치심은 마음의 이상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수치심이 있을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수치심이 없으면 사람의 탈을 쓴 짐승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게 유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겉은 사람이 돼 속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나 사람답지는 않다는 거죠. 이를 두고 맹자는 부끄러움이야말로 사람다움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다. 취지의인 대의라고 지적합니다.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경계선에 수치심, 즉 정의감의 씨앗이 자리합니다. 수치심이 인간의 기본 요건인 까닭은 부끄러움만이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과 또 부정의에 대한 정오심의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려면 필수적인 마음가짐인 공감 능력이 부끄러움에서부터 이제 파생한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느끼는 수치심이 정강되어 확장하면 공분의 능력, 즉 정오심으로 표출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이룬다는 것, 정치를 행한다는 것 밑바탕에는 수치심과 정오심을 갖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정오심은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미뤄서 공동체에 적용할 때 생기는 공적 수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 개인적 덕성이라면 정오심은 사회적 덕목이 되는 거죠. 제 몫은 꼭 챙기면서 남의 사정은 거들떠보지 않는 동료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지가 저지른 불법을 합법화하는 권력자에 대한 분노,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또 죽이는 자에 대한 정오심이 정의감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정오심의 밑바탕에는 수치심이 깔려야 되고, 이거 자기 성찰이죠. 또 수치심은 정오심으로 사회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안팎으로 정의가 선 거죠. 그래서 수와 오가 바로 의를 자아내는 씨앗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일단 손가락을 돌려서 성찰하고 그 성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접어서 사회화시키는 노력에까지 이럴 때에야 사회적 정의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맹자 의론의 특징이다 볼 수가 있겠죠. 요약하면은 공자와 맹자의 꿈인 인의의 세계는 함께 더불어 사는 문명사회를 뜻합니다. 문명사회는 부끄러움을 타는 감수성을 갖춘 정치가와 공직자들에 의해 건설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거꾸로 부끄러움을 잃은 소인배들의 권력에 인민들이 대항하는 방법은 정오심을 바탕으로 한 저항입니다. 저항은 공자와 맹자가 권하는 합당하고 올바른 길이죠. 공자가 정당한 복수는 옳다며 이직 보원의 원칙을 권했던 것은 권력자의 방자한 사익 추구에 대해서 정당한 복수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곧 붕괴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맹자가 자기 이익을 만 차리면서 공동체를 해치는 군주를 한낱 호산의 일부라고 지칭하면서 역성혁명을 당연한 일로 여겼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리마다 자기 책무와 상호소통을 행하는 것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권력자에게도 혹은 권력자가 먼저 행해야 될 덕목이라고 보는 것이 맹자 인간론의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유독 색다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끌려오는 것이죠. 잠시 요게 맹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인의라고 하는 데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문득 불언천리하고 우리나라에 이익을 가져주려고 오셨죠? 라고 하는 데는 사상사적인 맥락에서 접근하게 될 때는 그냥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그 밑에는 묵가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맹자라고 하는 제일 첫 장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사상의 난투전이 밑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자 선생님 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인의로 요약하면 깔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는데 막상 오늘 현대사회에서 맹자에 접근할 적에는 그 밑에 들어있는 묵가의 그림자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가야 맹자 읽기가 좀 팽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익을 누가 이야기하나 이게 그냥 우리가 이익 추구가 아니라 그 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처럼 한 사상가의 키워드예요. 그 놀랍게도 평화와 겸애를 이야기하는 묵가가 그 사상의 북극성이 이익으로 결집된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의외인데 그런 점에서 묵가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개념들을 한번 일별해 보십시다. 6번 하필 관리 잠시 보고 좀 쉬도록 하시죠. 후기 묵가입니다만은 묵가에서 제출한 개념의 사전이 있습니다. 묵경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 안에는 당대 춘추시대 전국시대 때 개념들을 사전적으로 규정을 하고 데피니션을 하고 있어요. 자, 묵가의 원조는 묵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을 묵이라고 하고 이름이 적인데 그 사람은 존칭으로 자자를 붙여서 묵자 그러는 거죠. 묵자의 시대적 상황은요, 공자가 돌아가실 때쯤, 공자 있잖아요. 춘추시대. 공자가 돌아가실 때쯤 해서 태어났대요. 추천 그때.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 사이에 누가 있냐면 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자는 논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묵자도 인이니 의인이 충인이 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쓰는데 그걸 시대에 맞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내요. 그래서 맹자가 당대 사상 중에서 묵자와 이 양주파, 일종의 노장파죠. 그래서 겸애를 이야기하는 묵자와 내 한 몸을 챙기자라고 하는 양주파 둘이를 뚫지 못할 당대 유행 사상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맞제비 사상가 중에 가장 유력한 사상이 뭐냐면 묵자 사상이에요. 그런데 묵자는 어떻게 해요? 공자 밑에 묵자 밑에 맹자입니다. 시대적 배열이. 그러니까 이
먼저 쓰는 개념들을 잘 봐야겠죠, 묵자가. 그래서 묵자는 공자의 개념들을 이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냅니다. 그 논어가 대단한 책이었던 거죠. 자, 그 개념의 사전을 잠시 한번 보시면 어지린자는 유교의 독환이라고 알지만 묵자도 인을 써요. 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은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원문을 같이 보시면 인은 이야, 이있냐 그래요. 또 의, 지금 맹자가 지금 항용 많이 쓴 의라는 개념도 어떻게 해요? 이익과 같은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리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군주를 이롭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롭다. 굉장히 실용적이죠. 실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묵자는 중요 개념마다 수렴하는 말로 쓰고 있는 거죠. 효 역시도요. 부모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는 이친야그러고 있죠. 친은 어버이 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악은 제거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오늘날 행태주의 학자들은 아마 동의할 거예요.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뭐냐? 이익을 만들어내고 해악은 피하게 하는 거다. 이게 묵가가 생각하는 정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자라는 책을 읽을 적엔 그 앞서 묵자라고 하는 사상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맹자를 만나자마자 무심결에 내뱉은 양해왕의 첫마디가 내 나라를 이롭게 할 방안임은 우리가 특별히 묵자와 더불어 살펴봐야 될 점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여기까지 잠시 한번 보고 쉬셔야겠는데 맹자가 제일 하필왈리라고 한 첫 장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맹자는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제후가, 국가의 소유자인 제후가 이익을 취하면, 그 다음, 대부는 나의 가를 본을 받아서 취하게 될 것이요. 사와 서민은 내 한 몸의 이익을 취하게 될 것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이익을 다투게 되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질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맹자라는 책을 읽으면 아주 그 패턴이란 게 맹자가 제일 처음 발산한 언어 구조, 담론 구조라가 여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걸 맹자에 앞서서 이 담론 구조, 국가, 서민, 이 구조를 묵자가 먼저 써요.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개념이 맹자와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겠어요. 자, 이게 맹자 1장에 얽혀있는 갈등 구조일 뿐만 아니라 맹자 끝날 때까지 다양한 사상가들과 다투는 형태로 전개가 되죠. 이제 묵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후는 오로지 자기 나라만 사랑하고 남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독애요, 독애. 홀로 독자에 아낄 애자. 이런 까닭에 자기 나라를 들어서 남의 나라를 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 대부가 나와요. 대부는 오로지 자기 가만 사랑하고 남의 가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자기 가를 들어서 남의 가를 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인이 나와요. 서민이죠. 오로지 자기 한 몸만을 사랑하고 남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자기 몸을 들어서 남의 몸을 해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묵자라는 책을 보시면 좀 드물겠지만 묵자 사상을 원문으로 읽기가 참 쉽습니다. 덧셈 뺄셈 하듯이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자가 노동자 출신이라고 하는 설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쉽게 읽혀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제후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되고 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로 찬탈을 하고 서민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서로를 해친다. 무릇 천하에 전쟁과 찬탈, 원한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겸애죠. 묵가 사상을 겸애라고 한다는 건 들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겸애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묵자는 말한다. 저기 밑줄 꺼놨죠? 발견하셨습니까?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이 겸상애예요. 그게 겸애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익을 나누는 법을 가지고 이것을 바꿔야 한대요. 서로 이익을 나누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교상리라는 말을 이 사람이 써요. 근데 맹자가 이 교상리를 가져와서 뭐로 바꿔버립니까? 예, 교정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벌써 맹자는 양해왕을 만나기 전에 양해왕이 묵가에 굉장히 어떻게 해요?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묵자 사상이 당시 유행 사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묵자라는 텍스트를 깊이 통독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해요? 국가, 신, 그죠? 그 다음에 제후, 대부, 사서인이라고 하는 그 점정법적 구조를 그대로 담론 구조를 가져와 가지고 제시하면서 결정적으로 무슨 단어를 하나 바꿔버려요? 교상리. 이렇게 서로 겸해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교상리라고 하는 개념을 국가를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교정리가 되어버려서 교상리하게 되면 세계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외려 어떻게 해요? 분란이 일어나서 나라를 멸망하게 만든다는 언어로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맹자라고 하는 책 밑에 묵자를 깊이 통독한 맹자의 손길, 그리고 그걸 당대의 군주인 양해왕에게 묵가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해서 딱 글자 하나만 딱 바꿔가지고 묵가 사상을 채택하면은 교상리한답쇼? 아닙니다. 교정리겠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서로가 다투게 되지, 이익을 놔두고 서로가 이익을 나눠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익이라고 하는 패턴을 뭐로 바꿔야 된다? 요 패턴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인의의 패러다임으로 전적으로 바꿔놓지 않으면은 이 전쟁 상태는 종식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법을 통해서 하든지, 외교수를 통해서 하든지, 그야말로 겸애라고 하는 이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아무리 제시해도 현실적으로 변하지 않는 까닭은 패러다임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은 끝낸 어떤 백약이 무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은필칭, 그냥 도덕주의, 이상주의, 관념주의, 삥 둘러가는 사고방식 체계라고 생각하는 맹자의 인의라고 하는 것이 실은 당시 여러 사상가들을 아주 깊이 읽고 모든 사상들이 지향하는 바가 이익인데, 이 이익을 가지고서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살육과 국가의 혼란, 그리고 세계의 불안, 끝없는 전쟁 상태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 이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그것이 육신으로서 인간이 아니라 뭐라? 마음을 가진 인간. 그래서 마음의 켜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지하수처럼 흐르는 사랑의 샘이 존재한다. 이걸 발견하고 발굴하고 발현할 때라야만이 제대로 된 평화의 세계를 이룰 수가 있다. 아주 라디칼한, 급진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급진적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 맹자의 사유구조다. 조금 쉬어야겠죠? 한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